팀장님께서 AI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유미 팀장님께서는 이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현재는 이제 SK텔레콤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커넥티비티 사업본부 공공솔루션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계셔서 실제 모빌리티 사업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에서 어떻게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유민 팀장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의 유미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 기업분들하고만 많이 소통을 했지 이제 학생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앞에서 신 팀장님이 AI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기술, 근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다면 저는 기업 입장에서 AI가 어떻게 실생활에 그다음에 사업화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빌리티 속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방금 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커넥티비티 사업 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요거 자체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비티다 보니 주로 이제 저희 이동통신을 하기 때문에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교통이 될 수도 있고요. 철도, 국방, 그다음에 항공 이런 쪽에서 공공 영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통신 기반의 서비스.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AI라는 타이틀이 달리지 않은 서비스가 없듯이 AI를 포함한 각종의 스마트 솔루션들을 좀 현업에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CES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이제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가전 박람회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뭐 가전 박람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최근에는 한 해 또는 한 2, 3년 동안에 예측이 되는 전반적인 IT 기술에 대해서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야 현장 가서 고생하느니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굉장히 잘 서머리된 유튜브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이제 실제 현 생활에서 어떻게 기술 트렌드가 가고 있구나 그런 키워드를 좀 보실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요, 그 키워드가 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젠슨 황이 엄청 며칠 전에 뭐라 그래야 되나 까가지고 이슈가 됐던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AI의 미래네트,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올해 초에서는 사실 CES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은 키워드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CES에서 본 모빌리티 전망은 크게 한 4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CES라고 하면은 주로 미국 아니면 독일, 일본, 뭐 레이저 한 3개 정도 나라에서 들어오는 완성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모터쇼처럼 본인들의 완성차를 전시를 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부스를 차려놓고 있는데 올해는 저런 완성차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자리를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제 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을 했고요. 그 중에
중에서도 저희가 한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그 차량 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차량 내에 예전에는 어떤 그 메커니컬한 거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자제품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전자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량 내에 들어가는 통합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운전자에게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할 건지 이런 쪽에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노트를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모에서 오신 분이 부사장님이었는지 누가 발표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그 기술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선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는 벌써 한 6,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을 해서 실제 한 700에서 1000대가량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크루즈라든지 이렇게 다 제치고 지금은 독보적인 그 상용 서비스로 올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어쨌든 이번에 제시한 거는 본인들이 한 2, 3년 내에 지금 운영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쯤이 되면은 이제 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예를 들면 고령화라든지 교통 약자에 대한 것, 그리고 교통 안전과 관련돼서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비전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냥 저희가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 예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요. 한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게 시계로 이렇게 힛 빨리 와 하면 이렇게 차가 오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자가용을 대신하는 아니면 로봇 택시 이런 쪽으로 저희는 자율주행을 보통 상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훨씬 더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 분야에서 그 농기계들을 자율화해서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용 서비스들이 훨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보다. 저희 SKT 그룹에서도 전시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도 예상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메인 테마는 AI로 들어갔었고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방금 그 최근에 AI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에이전트,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는 좀 상반된 개념이긴 하지만 밑단으로 내려와 있는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리트머스라고 하는 지능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이런 4가지 테마를 가지고 SK텔레콤은 좀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리트머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발표 맨 마지막 쪽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CES 키워드에도 항상 최근 한 5년 내에 계속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 학부에서 전공을 교통계획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재를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가 항상 트랜스포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라는 그 단어를 교재에서 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최근에는 교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용어보다는 모빌리티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주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이동하는 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옮겨야 돼.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중간에 가는 과정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 자체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줄이고 하는 그런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한다라는 개념이면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오히려 반대로 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간 단계를 내가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좀 쾌적한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커넥션인데요. 결국 모빌리티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우리로 치면 뭐 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차량과 차량도 연결이 돼야 되고 차량과 주변에 있는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냥 보행자 그다음에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저 상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하고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커넥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데이터일 텐데요. 이렇게 수집되거나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집적돼서 이것들을 기본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필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차량 내나 아니면 그걸 컨트롤하는 센서에 들어가는 어떤 자동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분석 데이터가 아주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스라는 용어를 대부분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인데 결국 서비스 측면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이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이동 경험을 할 것인지 그런 서비스 측면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은 여기 나와 있는 한 4가지 이상의 기술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모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모든 측면에서 모든 서비스, 모든 사업, 비즈니스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기반 기술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AI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한 듯이 AI를 학습시키거나 모델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 클라우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한 초저지연의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센터로 올라가기 이전에 정말로 실시간 현장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온 디바이스 그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총망라돼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의 원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겠지만 크게 단순화하면은 여기 3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 판단, 제어.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의 눈 또는 다른 오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지 부분이고요. 그렇게 인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차량을 주행할지를 판단하는 부분. 그래서 그 판단이 서면 그것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차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율주행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제 약간 물리적으로 차 제어하는 마지막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인지 판단 쪽에서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의 인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는 운전자로 치면 가장 중요한 시각 정보, 눈에 해당되는 그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웨이모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웨이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5세대 모델이고 지금 최근엔 6세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들어가는 센서의 수량은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개가 모두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기 위한 카메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 이상으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부착된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엄청나게 덕지덕지 붙은 센서를 가지고 왜 여러 종류의 센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표에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은 저런 센서마다 본인 고유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잘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 개를 융복합해서 센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보면은, 간략하게 보면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뭔가 전파를 쏘거나 빛을 쏴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계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처럼 진짜 우리 운전자의 눈처럼 시각 정보를 가지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다하고 레이더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좀 더 멀리 있는 거를 보되 직진성이 강할 경우에 레이더를 쓰고, 조금 옆에 횡적으로 조금 이렇게 넓은 시각을 봐야 되지만 카메라보다는 좀 가까운 영역을 봐야 되는 거는 라이다를 쓰고, 대신에 고정밀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좀 고가의 라이다를 쓰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 눈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형태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객체의 질감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되게 용이하게 구분을 하는 그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예를 들어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안개가 껴서 뭔가 조명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확 떨어지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경우는 기상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는 영상보다는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시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예시를 들게 신호등 정보 같은 경우에 뭐 신호등이야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앞차의 브레이크 등 같은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들은 저렇게 2개 또는 3가지 이상의 센서들을 부착하고 이것들을 융복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그 플랫폼 업체들 이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위에 있는 카메라만 늘 고집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쓰는 지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나는 쓰지 않겠다. 대신에 카메라만 쓰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는 훨씬 저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어서 지금은 시장을 먼저 확대를 해놓고 엄청나게 뿌려진 차량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전략으로 테슬라는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웨이모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든지 화웨이도 약간의 이거를 시장 선점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점점 카메라 쪽에 더 집중을 해가는 그런 추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인지된 데이터들이 결국은 차량이 내 차가 주변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등에서 올라오는 그 개별의 인지된 정보들을 다 융합을 해서 이것들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에서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센서들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센서별로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줄 거냐 이것들을 판단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그 센서부에서 설명했듯이 상황에 따라서 고정적이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그 인지 센서에서 올라오는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아니면 그 비중을
이 상황에서는 변경해야지라는 우선순위를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판단 기술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지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야지라는 그 플랜을 짤 때 기존에는 여기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주행 계획을 세웁니다. 룰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용어 자체에서도 정의 느끼실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분기를 해서 케이스 1에는 이렇게 가고 케이스 2에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룰, 규칙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그냥 심플한 예시인데 내가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을 해.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냥 따라갈지 차로를 변경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규칙을 정해놓는다. 그게 이제 룰 베이스인데 지금까지는 뭐 한 자율주행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판단 영역은 룰 베이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황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데 대신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걸리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자율주행 차가 약간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고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습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오류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었구나 라고 하면 또 그걸 다시 분리해서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년 전부터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럼 여기에 거대 언어로 학습이 된 AI 모델을 자율주행 차량에도 넣는 그런 추세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그 룰 기반에서 AI 베이스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판단 모듈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들어가면 일반화하고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이게 사람이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AI가 학습된 대로 주행을 하다 보니 여기서 뭔가 오류가 발견되거나 디버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얘 역시도 이렇게 AI로 돌리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스틸컷이나 아니면 주행했던 주행 영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AI 모듈 기반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풋이 들어가서 카메라나 뭐 등등의 센서가 인풋으로 준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습한 대로 AI 분석을 통해서 결과 넌 이렇게 제어해 라고 던져졌을 때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냥 원 모듈로 된 AI면 거의 블랙박스여서 여기서 무슨 얘가 오류를 발생시켰는지를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저는 원 모듈보다는 그 위에 있는 모듈러로 되어 있는 AI 모델이 최근에는 많은 그 자율주행 기업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얘는 인지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풋으로 넣어주고 대신에 그 판단 영역에 있는 모델들을 사람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시나리오를 분기를 몇 가지 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좀 쉽게 에러를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이것들이 쭉 밑으로 흘러가면서 판단까지 가는 오류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자율주행 차가 차 안에 있는 단독의 센서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주행을 하는 여기 밑에 있는 오토노머스 비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율주행이 이렇게 막 개조되기 전에도 이미 V2X라고 해서 차량이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더 넘어서는
상단에 있는 컨트롤 센터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러면서 좀 더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넥티드 비이클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도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주변에 있는 차 아니면 도로 인프라하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그거를 자율주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넥티드 오토너스 비이클, 이런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율주행 레벨을 구분하는 게 보통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 1에서부터 5번째 단계까지를 정해놓은 게 여기 SA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학회에서 만든 표준 SAE J3016이라는 데서 이제 자율주행에 그 운전자가 얼마나 개입을 하냐, 이 단계를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해서도 J3216이라는 표준이 한 4년, 5년 전쯤 한번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표준을 통해서 자율차가 그러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협력 주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클래스를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구분되고, 그냥 단순하게 주변 차량으로부터 서로의 나의 주행 상태에 대한 공유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상태와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한 1, 2초 안에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의도까지를 공유를 할 거냐, 아니면 이것들을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예를 들면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 차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차량의 감속, 가속 속도를 보고 여러 번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 차량 주행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거냐, 또는 도로 인프라에서로부터 내려받아서 평소에는 주행 가능한 차로였는데 오늘은 요 시간부터 저 시간까지 이만큼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해요. 이런 인프라로부터 어떤 받는 규제적인 어떤 데이터까지를 활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 4가지로 클래스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사실은 어느 순간 현대나 이런 대형 그 완성차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차에 대한 그 차 출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스타트업 위주로 자율주행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라는 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라든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내가 이만큼은 특례로 자율주행 차가 들어와서 실제 시험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게요 라고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0개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구도 작년 정도에 아마 동성로하고 알파시티 등등 해서 한 4개 정도 시범운행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보고 있는 사례는 서울시 사례인데요. 서울시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자율주행을 위한 시작을 하지 않았고 V2X라고 해서 그 차량을 위한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그러면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차량들한테도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마 21년에 거의 전국 최초로 상암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상암동에 지정을 했고 지금은 한 7대 정도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실제 호출을 하면 차량이 와서 정해진 노선에 사람을 태우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유상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호출할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운행 반지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저희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VTX 서비스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자율차까지 확대한 그런 서비스들인데, 여기 화면은 실제 뭐 이제 운전자가 있는 그런 차량들에서 VTX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율차에게 전달되는 건 저런 화면은 필요 없고, 저런 이벤트 정보들이 데이터 형식으로 자율차에게 전달이 되고, 그 자율차는 저런 이벤트들, 전방 상황에 대한 위험 정보라든지 보행자 정보, 신호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가 제어를 하는데 판단 영역에서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 들어가는 VTX 서비스를 위해서 들어가는 디바이스인데요. 저희가 뭐 일반 교차로에서 보는 많은 CCTV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CCTV뿐만이 아니고 맨 위에 상단에 이제 인지를 위한 카메라, 라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 정보를 가지고 실제 엣지단에서 실제 판단 영역이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MEC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차량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RSUR은 통신 장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인프라 가이던스라고 보시는 것처럼 저런 기본적인 흐름은 아까 자율주행 차량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차량들이 실제 자율차가 전방에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서 판단 영역으로 본인 스스로가 넘기지만, 사각 지역에 있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조금 먼 거리에서 정보를 줘야 된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별도의 도로에다가 이런 인프라들을 설치를 해놓고 카메라나 라이다 이런 데서 오는 그 객체 정보들, 위험 정보들을 자율주행 차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신호교차로가 있는 사거리에 자율차가 진입을 할 때, 자율차는 전방에 있는 일반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차인지 아니면 본인처럼 그냥 직진을 하려는 차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VTX를 위한 어떤 단말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인프라 가이던스를 하는 인프라 가이던스 디바이스가 저 교차로 전반에 대한 객체의 상황을 검지를 해서 이 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야. 그러니 너는 차선을 바꿔서 교차로를 빠져나가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자율주행이 아닌 일반 차량들을, 일반 운전자를 위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400대 정도가 그 시범 운행 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어떤 컨트롤 센터에서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초반처럼 어떤 노선의 자율차를 돌릴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교통과 관련된 정책들의 기본 데이터로서 위치 기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모바일을 쓸 때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AI 분석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분석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경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점점 접목해가지고 위치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생성을 해내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느 노선, 수요 분석을 통해서 어느 노선을 결정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기 전에 예를 들어 연령대별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때 약간 이용자 맞춤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교통량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신호 정보를 생성을 해서 신호 제어를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지금 포괄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을 어떤 관제센터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됐을 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디지털 트윈 위에 이런 데이터들을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이게 5월 한 첫째 주 정도에 나온 기사예요. 포니 AI라고 해서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 포니 AI가 올해 4월 말 5월 초에 저기 판교에서 시범 운영 지구 내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아마 중국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기업이고요.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데이터를 가진 두 국가에서 지금 거의 다 글로벌 탑을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개 업체 정도가 한 글로벌 11위 정도를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혁신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자칫하면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저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든 서비스적으로든 이제 사업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모빌리티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미 팀장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단순히 자가용으로만 생각하던 교통수단 자동차에 이제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AI 안에서의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어떤 기술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평소에는 정말 쉽게 접할 수